아, 반갑습니다. 간만에 비 안 오는 금요일이네요. 아주 행복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면은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죠. 사실은 뭐 비가 와야 되는데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7, 8월까지 무척 덥답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날이 좀 더워지니까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조금 좀 진정될 수도 있겠죠. 이게 건조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더 심각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조금 나은 것 같고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게 그 백신 예약을 했더라고요.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이유를 분석을 해놨는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접종을 하면 직계 가족은 8인까지 모이잖아요. 그 8인 카운터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가 9명이었는데 그동안 못 모였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맞음으로 해갖고 9명이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직계 가족은.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드디어 벗을 수 있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줄을 서서 맞으시더라고요. 뭐 각자의 선택이신 거고 또 이제 뭐 이런 인센티브들이 있다 보니까 안 맞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활동에 너무 제약이 많고 일단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상화됐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는 게 상당히 사실 힘들거든요. 아직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들 뭐 각자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대단한 큰 위험이 이제 7월 달에 도사리고 있죠. 이 미친 나라에서 올림픽을 끝까지 연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하여간 심각한 상황이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백신이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또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을 또 어떻게 좀 많이 챙겨 드셨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다른 미네랄, 이제 슈퍼 미네랄 요오드, 그래서 요오드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요오드는 한국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는 안 되는 미네랄이긴 한데 우리가 그 미네랄에 대해서 요오드에 대해서 특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미네랄 중에서도 또 요오드가 각광을 받냐면 일본에서 방사능을 막 폐기물을 버리잖아요. 그 방사능을 많이 흡수해 주는 게 요오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슈퍼 미네랄 요오드고요. 슈퍼 면역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요오드 건강법 그래갖고 저자는 이진호 선생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이내과 의원 원장이시랍니다. 그래서 대한만성피로학회 회장이고 요오드 기능의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이랍니다. 또 황성혁 이분도 의사신데 신경외과 전문의시고요. 미국 의사 자격증과 대한 성장의학 전문의를 취득하신 분들인데 요오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인데도 이렇게 요오드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그만큼 미네랄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책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 가지 뭐 전공답게 그 만성 피로 증후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책도 참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꼭 거리처럼 만들어 갖고 1챕터, 2챕터 해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어쨌든 이제 오늘 강의를 하려고 라이브를 찍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봤죠. 이거는 하루에는 안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추천사가 너무 많아요. 추천사가 너무 많은데 저는 책을 살 때 첫째 추천사를 안 읽어요. 추천사를 읽으면 거기에 현혹돼 갖고 사가지고 실패 본 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사는 거의 안 읽고요. 추천사 쓴 분들이 대부분 의사네요. 의사분들이시고 왜냐하면 이제 저자들이 의사분이시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또 추천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1챕터에 보게 되면 당신의 건강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상선 유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갑상선 유방 전립선 질환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방암, 여성 유방암이나 남성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육류 섭취에 의해서 반비례로 올라가고 비례로 올라가거든요.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갑상선 얘기까지 이제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28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암 발생률은 99년도에 214.2명에서 2012년에 445.3명으로 1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증가 순위를 보게 되면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던 암이 뭐였죠? 간암이었어요, 간암. 간암은 이제 후진국에서 나오는 병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간암이 왜 많이 많았을까요? 근데 한국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면 한 숟가락 냄비 하나에서 국 끓여갖고 찌개 끓여서 같이 떠먹는 이런 거에서 이제 전염되는 것들 때문에 후진국 병이라고도 했었어요. 간암 쪽이 특히 이제 B형 간암, B형 간염에서 시작해서 출발한 암 등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증가 순위로 보면 갑상선암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요오드가 부족해서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신문에도 났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잉 진단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여기서도 지침이 내려갔죠. 그래서 과잉 진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갑상선 검사를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예전만큼 갑상선 암 환자 얘기가 좀 훅 줄었을 거예요. 이제 보험 적용도 잘 안 시켜주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통 암 세포가 발견되는 건 1cm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계가 좋으니까 0.5cm에도 막 발견되는 거예요. 갑상선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어마무시하게 갑상선 수술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못하게 해놨는데 이 책이 나온 게 2012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래요. 2015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갑상선 암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기준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검진이 늘면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늘긴 했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생각하기에는 암 발생률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고 책에 기술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왜 암에 많이 걸리냐면 안 좋은 걸 많이 먹고 생활 습관이 그렇고 뭐 환경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암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령화라고 봐요. 나이 먹으면 다 암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암 환자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암 환자가 증폭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또 많이 따를까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신을 줄 서서 예약이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 이유는 괌 같은 데는 백신을 맞으면 격리 기간이 없어요. 입국하자마자 바로 관광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좋겠죠. 항공사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돼요? 한국 이제 비행기도 이제 괌으로 뜰 수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데도 갈 수 있고요. 근데 좀 가기 싫죠, 요즘. 또 휴전을 하긴 했지만 또 미사일 날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좀 피하시고. 그렇다고 일본은 가지 마세요. 올림픽이 열린다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에도 이제 호주 같은 데도 지금 이제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맞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로 나갔는데 그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들이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복 심리로 굉장히 많이 팔린 게 뭐예요? 어차피 여행 갈 돈 못 갔으니까 나는 소비나 하겠다 해갖고 팔린 게 가전제품 쪽으로 굉장히 고가의 가전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백신을 맞으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레스가 좀 풀려서 암 환자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병도 없는데 이상도 없는데 몸이 아프다. 현대인들이 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만성피로증후군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류는 노상 피곤했어요. 사실은 뭐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해서 현대인들만 이랬던 건 아니고요. 여성들도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남성들은 3만 년 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그 길로서 가족과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만성피로증후군이 뭐 다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간 요즘 현대인들이 많으니까 질병은 없으나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을 진료해본 결과 여러 대사기관에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해놨어요.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대사기관에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엔진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다. 자, 엔진, 그럼 우리 몸에서 엔진은 뭘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호르몬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건데 내 몸을 조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기뻐서 웃을까요? 아니면 호르몬이 나와서 기뻐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뭐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지만 엔돌핀이 나와야만이 기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엔진은 뭘까요? 결국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호르몬은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의 주요 기능은 요오드가 해주는 거고요. 물론 요오드 자체는 아니지만 요오드가 티록신, 특히 이제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T3 계열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요오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오드가 풍부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오드에 별 문제가 없죠. 왜요? 미역국을 그렇게 끓여 먹고 또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 엄마들 어때요? 김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싶죠. 거기는 해산물 종류들은 다 이렇게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요오드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많이 생기니까 문제죠. 그래서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병, 그러니까 아직 질병은 아닌데 건강을 벗어난 상태는 미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갑상선과 부신의 호르몬 분비 능력이 떨어져 우리 몸의 엔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굴러만 간다고 다 정상이 아니듯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몸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우리 몸의 엔진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대표적인 건강 이상 신호다. 우리는 갑상선과 부신, 즉 엔진 기관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은 갑상선은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거든요.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신은 뭐냐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소비되는 영양소인데 그렇게 되면은 부신해서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없고 우리는 무한 무기력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엔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질병이 아닌 미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방의학 쪽으로 갈 거다라는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자 코로나 사태에 만약에 지금 괌 여행이나 이런 보상 플랜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얀센께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예약이 끝날까요? 노쇼도 없대요 지금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대단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만약에 백신의 부작용 문제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약도 그렇게 안 됐을 거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 면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미병 단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 이 원료인 요오드를 가지고 T3, T4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티록신 3, 티록신 4인데 약자로 이제 T3, T4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T3가 우리 갑상선 기능에 에너지 대사에 주로 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료가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료이자 갑상선, 전립선, 유방, 부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암 발병률이 높은 순서대로 쭉 얘기했듯이 요오드가
갑상선, 전립선, 유방, 부신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미네랄 성분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성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되면 갑상선과 부신 기능이 떨어져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갑상선, 전립선, 유방 기능에 이상이 생겨 질환으로 이어진다라고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네들은 엄청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딸아이나 혹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뭘 끓여주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주셨던 거예요. 그럼 요오드 때문은 아니지만 사실은 해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해주거든요. 근데 미역국에는 아무리 없는 살림에도 무엇을 넣어서 끓여줬어요? 소고기를 넣어서 끓여줬죠. 소고기는 조혈 기능을 해주거든요.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주고 탁해진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미역국을 한 달 내내, 세 달 내내 끓여서 먹였던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되게 현명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안에 요오드가 있었다는 건 모르셨지만. 그래서 이제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폭증하는 질환 비밀은 요오드. 요오드가 많은 질병을 예방한다는 얘기고요. 요오드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긴 미역 다시마이다. 맞다. 요오드는 긴 미역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 원소다. 해조류의 요오드 함유량은 단일 음식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해조류 외에도 가리비, 대구, 요구르트, 새우, 정어리, 연어, 우유, 달걀, 참치에도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다.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후쿠이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기능성 식품이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해조류 종류의 하나예요. 그게 변비를 해소시켜주고 묵은동을 잘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업체가 사라졌는데 저기 상명대학교 입구 올라가다 보면 후쿠이단 해갖고 그걸 팔던 아주 그 기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기능성 식품으로 해조류들이 꼭 요오드뿐이 아니더라도 해조류는 이제 알긴산이라고 하는 수용성 끈적끈적한 거 미역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하죠. 물에 담궈놓으면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게 알긴산인데 굉장히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걔가 똥을 엄청 자꾸 나가주거든요. 뭐 똥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자꾸 나가줘요. 그래서 해조류는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요즘은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오늘도 저기 그 어느 앞바다에서 어마무시한 배가 깔아앉아가지고 뭐 또 한 300만 톤 이상의 뭐 또 기름이 또 유출되는 사고가 또 있더라고요. 아주 슬퍼요. 인간들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이게 코로나19보다 더한 바이러스 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오드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섭취된 요오드의 약 70%는 갑상선에 저장되고 나머지 30%는 유방, 위, 난소, 전립선, 피부 등 그 밖의 다른 보도세포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지금 얘기한 이 부분들 있잖아요. 유방, 위, 난소, 전립선, 피부 이런 데 요오드가 풍부해야 그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신 우리 또 가정주부들,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이래서 우리 아이한테 김을 많이 먹였지. 나는 현명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김을 먹이셨어요? 조리김 사다 먹이셨죠. 기름 철철 흐르는 조미김. 그런 김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맹김이요, 맹김. 그걸 해서 좀 먹이셔야 됩니다. 귀찮죠? 그래서 또 이제 그냥 바로 조미김을 또 먹이는 거죠. 그건 그냥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오드에 대한 그 얘기가 또 있는데 뭐냐면 1906년 의학 기록을 보면 의학 기록이에요. 요오드는 보편적인 치료 약제였고 다양한 질환 즉 갑상선 비대, 동맥경화, 매독, 자궁근종, 수은, 납, 비소 중독, 부푸른 분비생, 전립선 비대, 세균성 인후염, 기관지염, 폐렴, 비만, 우울증, 유방통, 습진, 비뇨기 질환, 말라리아, 난소으로 류머티즘, 유이통, 편도염, 기침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만 해도 병원에서 이걸 약제로 썼다는 얘기예요. 약제로 썼고 이 많은 부분에 요오드를 굉장히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 때는 또 뭐 끓여 드시면 되겠어요? 미역국을 좀 끓여 드시면 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또 옆에다 뭐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맹김을 구워서 간장 찍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빔밥을 먹든 할 때도 좀 김을 좀 뿌려서 먹든지 혹은 그래 더우니까 메밀 같은 거에는 김 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좀 섭취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대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을 검사해 보면 요오드 부족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65%, 70%나 된대요. 우리나라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요오드 결핍인데 원인이 뭐냐 보니까 식습관의 변화, 해산물과 해조류 섭취가 감소했답니다. 우리나라 쌀도 섭취가 많이 감소됐죠. 사실은 그래서 쌀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요. 안 먹어서 사실은 그래요. 안 먹어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 저희 어릴 때는 쌀 한 가마니는 80kg 기준이었거든요. 6식구가 사면 한 달을 먹었어요. 쌀 80kg를 6식구가 왜냐면 학교 지금 급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남매가 다 도시락을 싸갖고 댕기잖아요. 그것다 6식구가 다 집에서 먹잖아요. 그 70년대 초반에 무슨 외식을 그렇게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해산물의 요오드 성분도 저하됐답니다. 또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과 독성 물질의 공격으로 인해서 한 70% 정도가 요오드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질환 쪽이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라고 이 두 분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인데 이쪽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신가 봐요. 비타민계 미네랄 결핍은 현대사회의 신종 영양실조로 불린다라고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자, 영양실조 아니시죠? 요즘처럼 먹거리가 넘쳐난 시대에 영양실조라니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비만인 사람일수록 필요한 사람일수록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심각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또 재밌는 얘기를 적어놓으셨어요. 어느 분들은 TV에 나오셔서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섭취할 필요 없다, 비싼 물 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두 분은 현대 사회에는 종합 비타민제 섭취가 필수적인데 특히 흡수율을 높이려면 생체형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 생체에 활성화되는 비타민이 아니라면 아무리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기술을 해놓으셨네요. 46페이지예요. 그래서 흡수율이 좋은 생체형 종합 멀티비타민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환경 호르몬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염된 지구의 역사 환경 호르몬.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세세한 세슘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호르몬 쪽을 한 몇 달에 걸쳐서 좀 해드릴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호르몬에 관련된 책들, 호르몬의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침묵의 공부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그런 쪽으로 좀 호르몬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내일 일어났는데 생각이 또 바뀔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4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 이렇게 해갖고 적어놓은 거예요. 환경 호르몬은 특히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것이 많은데 이를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이라고 한다. 에스트로겐은 남성의 성기 발달 및 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자, 에스트로겐 그럼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았지만 남성의 성기를 조절해 주는 게 에스트로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분비기관에서 분비된 후 다 쓰이면 분해되어 없어지지만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은 분해되지 않고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 오랫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성조숙증을 유발시킨다. 심한 경우 8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가슴이 나오고 초경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7세 아이가 초경을 시작한 지가 8년, 9년 됐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만 7세니까 8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같이 등교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아주 불편한 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뭐라고요? 환경 호르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요오드를 감소시키는 게 뭐라고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라는 거죠. 성조 숙성은 되게 좀 심각한 문제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돌이켜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8살짜리 아이가 뭐 생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막 뭐 긴장을 하고 뭐 안 된다 뭐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 조상님네들은 13살이면 시집 갔거든요. 13살이면 시집 갔다고요. 물론 이제 8세 때 생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집을 가서 13세 때 되면 다 아이 낳고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요즘 엄마들은 성조 숙중하면 아주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좀 심각하긴 하죠. 왜냐하면 결혼은 늦어지는데 성숙도는 빨라지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은 초경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쉽게 뒤집으면 이 얘기거든요. 노화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 여성분들이 뭐 17세, 8세, 9세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꽃을 피우는데, 30세 되면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30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안 믿어진다고, 뭐 40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완전히 막 그렇게 비관들을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조숙증이. 근데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는 게 뭐냐면 요오드라는 거예요. 요오드.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이 두 의사 선생님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환경 호르몬과 독성 물질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해독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은 디톡스다. 디톡스다. 근데 디톡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조류에 있는 끈적끈적한 것들, 그 알긴산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얘가 이런 것들을 잘 흡착시켜서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사실은.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잘 안 먹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오드는 갑상선과 부신 등 내분비계를 정상화시키는 기능과 함께 환경 호르몬과 독소들을 효과적으로 디톡스하면서 갑상선, 전립선, 유방, 성조숙증, 변비, 안구건조, 극심한 생리통, 수족냉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건강을 좀먹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미네랄이다라고 52페이지에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줄을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아예 제가 친 게 아니고 노란 줄을 이렇게 아예 인쇄를 해놨거든요. 환경 호르몬의 내분비계 교란을 막으려면 요오드 섭취가 필수다라고 해놓으셨어요. 요오드를 좀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또 이제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독성 할로겐 화합물 전성 시대 그래갖고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음식 먹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할로겐은 주기율포 17쪽에 속하는 원소들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들이 이제 얘기 나와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의 5개 원소를 말한다. 할로겐은 화학적 반응이 비슷하여 할로겐족으로 묶어 부른다. 즉 몸 안에 염소, 브롬, 불소가 많으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튕겨나가 버리고, 반대로 요오드가 많으면 브롬, 불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요오드를 충분히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할로겐 화합물 이런 걸 많이 뺀다는 거죠. 그럼 염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물에 많이 들어있죠. 왜 많이 들어있을까요? 소독을 해야 되는 게 염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요거들을 같이 많이 먹으면서 좀 하시면 훨씬 더 낫고요. 이제 뭐 불수의 문제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정 선까지는 우리 몸에 절대 어떤 물질이든 해를 안 끼치거든요. 그 선까지. 근데 그게 각자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선을 언제 넘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여기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뭐
불소의 문제점,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가면역 질환을 발생시킨다. 또 브롬의 문제점, 호르몬 결합 물질이고 난연제로 쓰이는 브롬. 난연제라는 건 잘 불에 안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몸에 좋겠냐는 거죠. 그럼 난연제는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플라스틱, 수지, 섬유, 페인트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TV, 컴퓨터, 전자제품, 카메라, 자동차, 시트, 소파, 카펫,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우리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그 새 차 사면 새 차 냄새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브롬이에요. 우리 몸에 해롭죠, 사실은. 그럼 그런 걸 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냄새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죠.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요오드 하루 50mg 섭취로 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답니다. 하루 50mg 정도의 요오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브롬의 수치를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건강 보조식품 형태로 드시든 아니면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드시든 하셔야 되고요. 또 염소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뭐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어쨌든 간에 요 정도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요거 뒤쪽 또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요도 좀 많이 챙겨 드시는 또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